왜 어떤 사람들은 곁에 두면 내 삶이 서서히 무너질까? 처음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고, 내가 손을 내밀어주면 금방 나아질 것 같았으며,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나는 점점 지쳐가는데 상대는 변하지 않고, 내가 주는 만큼 상대는 더 요구하며, 내 에너지는 바닥나는데 상대의 문제는 끝이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구조로 살아간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삶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이고 자신은 불쌍하며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포지션을 철저히 유지한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은 항상 피해자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 탓, 동료 탓이고 연애가 깨지면 상대방 탓, 세상 탓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모 탓, 사회 탓이다. 절대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피해자 포지션을 이용해서 타인의 죄책감을 조작한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가 나를 버려서야. 너만 믿고 있었는데. 너마저 나를 떠나면 어떻게 같은 말들로 상대를 묶어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떠나려던 사람도 죄책감에 다시 발을 묶인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이 사람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며 나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한 감정 조작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망가진 이유를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자신의 삶에 묶어두는 전략을 사용한다.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특징은 끝없는 감정적 의존이다. 이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니,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혼자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다.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긴 카톡을 보내며 만나서 하소연하고 조언을 구한다. 처음엔 그 요청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누구나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의존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한 번 기대면 계속 기대고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움을 요구하며 한 번 감정을 받아주면 끊임없이 감정을 쏟아낸다. 상대가 지쳐서 거리를 두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너는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만 힘든 줄 알아. 너 같은 말로 상대를 비난한다. 자신은 계속 받기만 하면서 상대가 조금만 거리를 두면 그것을 배신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기생이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다.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한다. 감정도 주고받고 도움도 주고받으며 시간도 나누고 에너지도 교환한다. 하지만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오직 받기만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며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은 무시하며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오히려 너는 나보다 괜찮잖아라고 말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한쪽은 계속 에너지를 쏟고 다른 쪽은 계속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쪽은 점점 고갈되고 받는 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서적 흡혈귀 관계라고 부른다. 상대방의 생명력, 활력, 긍정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감정 소모가 일어난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의무감으로 변하고 나중엔 짐이 되며 최종적으로는 분노와 원망으로 바뀐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표현하지 못한다. 표현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번째는 죄책감 조작의 달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심어놓는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끝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쇠사슬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으며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은 살았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은 살 것이다. 당신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말은 협박이다. 감정적 협박. 그리고 이 협박에 굴복하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 왜 그 사람을 떠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착각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어놓은 죄책감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변하겠다는 약속의 반복이다. 이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마다 사과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실제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갈등, 똑같은 에너지 소모. 그리고 또다시 사과와 약속이 이어진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은 희망 고문을 당한다. 이번엔 정말 변할 것 같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포기하면 안 돼 같은 생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인이 된 이후의 성격과 행동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겠다는 약속은 그저 상대방을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약속을 믿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낭비한다. 이런 사람들을 계속 곁에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엔 감정 소모가 시작된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통화하고 나면 지치며, 메시지를 받으면 부담스럽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아직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같은 생각으로 버틴다. 그 다음 단계는 자존감 약화다. 계속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며 내 필요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자존감이 약해지면 관계를 정리할 힘도 없어진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관계라도 유지해야지 같은 생각에 빠진다. 세 번째 단계는 삶의 통제력 상실이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선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 내 스케줄이 정해지며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 고갈이다. 회복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면 결국 번아웃이 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끊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남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을 돕는 게 미덕이고 남을 외면하는 건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착함과 희생은 다르다. 착함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고 희생은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주는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두 번째 이유는 버려질까봐 두려워서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나도 언젠가 버려질 것 같고 나도 누군가에게 짐이 될 것 같으며 나도 혼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투사다. 당신이 버리는 사람과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갉아먹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조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 책임감 과잉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해.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누가 도와줘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의 중독이다. 나쁜 관계라도 관계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손절은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다. 20대처럼 밤을 새워도 회복되지 않고 30대처럼 무리해도 괜찮지 않으며 40대, 50대로 갈수록 에너지는 더 귀해진다.
이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 성장에, 내 건강에, 내 행복에 쓸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리고 한번 고갈된 에너지는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번아웃, 우울증, 불안장애, 만성피로, 이런 것들은 모두 에너지 고갈의 결과다. 그래서 손절은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정말 손절이 두려워서 인생을 잃을 건가?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마치 내가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손절은 자기 존중이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경계를 설정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며 자기를 보호할 줄 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손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라.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손절 후에는 죄책감이 올 수 있다.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상대방이 오랜 시간 심어놓은 감정 조작의 잔재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해방감이 온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 내 시간, 내 여유, 내 평화. 손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내 삶의 시작.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져야 살아남는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상황을 다 참을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내 삶에 남길 것인가? 누구를 내 삶에서 지울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이 사람이 내 에너지를 주는가, 빼앗는가? 주는 사람은 남기고, 빼앗는 사람은 지워라. 그것이 생존이다.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다.